영수가, 가문에 체면이란 게 있다. 집안일은 안에서 끝내야 해. 팔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동안 그래 왔으니까요. 그래야 집안이 평안한 줄 알았던 미련한 장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카메라 영상 속에서 제가 본 건 가문도 체면도 아니었습니다. 다락방 자물쇠가 안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창고 문을 열어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으로 소중한 곳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6살, 25년을 병원에서 보낸 전직 간호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려니 가슴이 뭉클하네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제대로 털어놓은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에요. 가까운 사람한테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알아왔던 이야기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좀 길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경북 안동 낙동강 줄기가 구불구불 흘러내리는 그 오래된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 우리 집이 기아집이었는데 여름에도 이상하게만큼 서늘했습니다. 처마가 깊어서 햇볕이 마당 안쪽까지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비 오는 날이면 처마 끝에서 빗물이 굵은 구슬처럼 떨어졌고 흙내음이랑 젖은 기와 냄새가 섞여서 온 집안에 퍼져 있어요. 그 냄새가 어린 저한테는 집 냄새였습니다. 고향 냄새요. 지금도 비가 오면 가끔 그 냄새가 떠오르는데 이제는 그게 그리운 건지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목수셨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연장통을 들고 나가셨고 저녁 8시가 넘어야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 손바닥엔 굳은 살이 겹겹이 박혀 있어서 어릴 때 그 손을 잡으면 사포처럼 거칠었어요. 퇴근하신 아버지 몸에서는 나무 톱밥 냄새가 났는데 그 냄새가 나면 저는 괜히 안심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오셨다는 뜻이니까요. 아버지는 늘 저를 이름 대신 장녀라고 부르셨어요. 어릴 때부터요. 장녀야, 집안은 석가래가 받쳐야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내가 이 집 석가래야. 잊지 마라. 그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잠들기 전에도 학교 갔다 오면 마당에서 마주칠 때도요. 어릴 때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인 줄로요.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석가래는 집을 바치다 썩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요.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그제야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예고였다는 걸 깨달았지요. 저는 장녀였고 그 아래에 남동생 영철이가 있었습니다. 3살 터울이었어요. 영철이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내밀면 어머니는 잘했다 한마디로 끝이었는데 영철이가 반에서 2등을 해오면 저녁상이 달라졌습니다. 갈비찜에 미역국에 영철이가 좋아하는 반찬이 한 상 차려졌어요. 저는 그 밥상 구석에 앉아서 묵묵히 먹었습니다. 억울하냐고요? 솔직히 그땐 억울함을 몰랐어요. 원래 그런 집안인 줄 알았으니까요. 당연한 풍경은 억울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억울했습니다. 한참 나중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안동으로 떠났습니다. 간호학교에 붙었거든요. 부산에 있는 학교였어요. 짐을 챙기는데 어머니는 이불 보따리 하나를 싸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벌면 영철이 학비는 내가 붙여라. 남자애가 공부를 해야지. 그게 전송 인사였어요. 부산행 기차에 올라 창밖으로 안동 시내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슬퍼서인지 홀가분해서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섞인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셋다였을 겁니다.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장녀도 아니고 석가래도 아닌 그냥 박영숙이라는 18살 여자의 얼굴이요. 서울 아산병동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올라갔어요. 처음 5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날이 일주일에 사흘은 됐습니다. 3교대 근무라 몸이 어느 시간대에 맞춰야 할지 몰랐어요. 낮에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밤 근무 끝나고 집에 오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의료용 장갑을 하도 끼고 벗고 해서 손등이 겨울만 되면 갈라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핸드크림을 한 달에 2통씩 썼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월급에서 영철이 학비 떼고 생활비 떼고 어머니한테 용돈을 붙이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게 많지 않았어요. 통장 잔액이 30만 원 아래로 내려가는 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상하죠? 괜찮았어요. 그게 도리인 줄 알았으니까요. 장녀니까 석가래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집안을 바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2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2군데 왔고 무릎 연골이 닳았고 손목에 건초염이 왔어요. 45살부터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몸이 달아가면서 모은 돈이 딱 3억이었어요. 퇴직하는 날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데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25년이 3억이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었어요. 숫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3억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은 건 53살 때였어요. 더 이상 병동 생활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마취제가 들어오는데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병원에서 25년을 일했는데 환자로 이 천장을 보는 건 처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눈이 감겼어요. 수술 후 회복하면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갈 곳이 없었어요. 서울에 25년을 살았지만 뿌리 내린 곳이 없었거든요. 병원이랑 고시원이 제 전부였으니까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안동으로 25년 만에. 본가는 그대로였어요. 기와 몇 장이 내려앉고 담장이 허물어진 데가 있었지만 감나무는 여전히 마당 한쪽에서 서 있었고 처마도 서늘한 공기도 그대로였습니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는데 닭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오며 울었어요. 마루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왔냐? 그게 전부였어요. 25년 만에 돌아온 딸한테 안아주지도 손 한번 잡아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늘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섭섭하냐고요? 그때는 이미 섭섭하다는 감정도 다 달아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살이 많이 쪄 있었어요. 5년 전 결혼해서 아들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올케 지연씨는 집에 없었어요. 영철이가 말하길 지연씨가 사업을 한다고 지방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어찌나 태연하던지요. 아이 엄마가 집을 비웠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집안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끼어들 기력이 없었거든요. 이상하다고 처음 느낀 건 민준이 때문이었어요. 민준이는 그의 5살이었습니다. 눈이 크고 까만 아이였어요. 제가 내려온 첫날부터 제 치맛자락을 쥐고 다녔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영철이한테도 잘 안 가는 아이가 처음 보는 고모한테 딱 붙어 다니는 게 신기했어요. 엄마가 오래 집을 비워서 여자 어른이 그리운가 보다 싶었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어요. 첫날 밤 자려고 막 누웠는데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그 작은 몸이 어찌나 떨리던지 제 손바닥에 심장 뛰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한참 만에 말했어요. 고모, 다락방에서 엄마가 울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꿈자리가 사나운 거겠지 싶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묘하게 당겼어요. 간호사로 오래 일하다 보면 이상한 촉이 생깁니다. 아이가 그냥 무서운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뭔가를 봤는지 구분이 되거든요. 그날 민준이는 꿈을 꾼 얼굴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달래고 재우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다락방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자꾸 걸렸어요. 집에 내려온 이후로 한 번도 열린 걸 본 적 없는 그 문이요. 거기서 뭔가 소리가 난다는 게 설마 싶으면서도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서늘함의 정체를 알게 되기까지 꼬박 2달이 걸렸지요. 그렇게 본가에 내려온 지 보름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그 사이에도 밤마다 제 방으로 왔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요. 어떤 날은 새벽 1시, 어떤 날은 2시 반. 시간은 달라도 아이가 들고 오는 건 늘 똑같았어요. 식은땀, 파들파들 떨리는 작은 몸, 그리고 그 말이요. 고모, 다락방에서 엄마가 울어. 처음 며칠은 꾸미려니 했습니다. 엄마가 오래 집을 비운 아이니깐 그리움이 꿈으로 나오는 거겠지 싶었어요. 근데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똑같은 말을 하는 아이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 한쪽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이라는 게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거든요. 사람 꿈이란 게 매일 밤 같은 내용으로 같은 말을 남기며 반복되진 않아요. 25년 동안 응급실과 병동을 오가며 수없이 많은 사람의 밤을 지켜봤는데 그런 꿈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낮에 민준이는 멀쩡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 마당에서 혼자 공도 차고 텔레비전 앞에서 깔깔 웃기도 했어요. 그런데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해지고 눈빛이 흔들리고 저한테 바짝 붙어 다녔어요. 저녁을 먹다가도 다락방 쪽 복도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걸 반복해서 보다 보니 이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다락방 계단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계단 척한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민준이가 항상 손에 쥐고 다니던 공룡 인형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달고 다니던 그 녀석인데 계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인형 얼굴이 다락방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바친 것처럼요. 민준이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민준아, 왜 여기다 뒀어? 아이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발끝으로 마룻바닥을 문지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심심할 것 같아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한참 동안 뽑지 않았습니다. 5살짜리가 엄마한테 인형을 갖다 바치는데 그 방향이 다락방이란요. 저는 그날 점심을 반도 못 먹었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달아나 있었어요. 간호사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그날 오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한자 가슴에 대던 그 청진기를 벽에 갖다 댔어요. 우스운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들렸습니다. 사박사박 무언가가 긁히는 소리가요. 쥐었다 싶었지만 주기가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긁다가 멈추다가 또 긁다가 멈추는 게 마치 뭔가를 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더 귀를 기울이니 아주 희미하게 길고 느린 숨소리 같은 것도 섞여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같은 것 같다고 한 건 제가 너무 믿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믿으면 그 다음이 무서우니까요. 청진기를 치우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락방 문을 보면서요. 낡은 나무 문에 자물쇠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낡아 보이지만 묵직한 자물쇠였어요. 저는 그 자물쇠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어요. 새 특유의 묵직하고 서늘한 감촉이었는데 손을 떼고 나서도 그 차가움이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어머니가 외출하신 틈에 우편함을 들여다봤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통신사 고지서였어요. 받는이 이름이 박지현, 올케 이름이었습니다. 금액은 42,000원. 1년 전에 가출했다던 올케 이름으로 핸드폰 요금이 꼬박꼬박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구겨질 만큼 꽉 쥐었어요. 가출한 사람 명의 핸드폰이 아직 살아서 요금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지? 간호사 경력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폰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폰을 쓰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고지서를 원래 자리에 넣어두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물을 한 컵 따라 마시는데 손이 잘 안 움직였어요. 물이 입술 옆에 조금 흘렀습니다. 행주로 닦으면서 창문으로 봤어요. 마당에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하늘이 어찌나 파랗던지요. 이상하게 그 파란 하늘이 야속했습니다. 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멀쩡하게 파랗다는 게요. 영철이한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저녁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영철이 옆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 꺼냈어요. 지연씨 연락은 되냐고, 언제 올 거냐고. 영철이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누나는 왜 그런 걸 물어봐?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 평소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누나 하며 잘 따르던 녀석인데 그 눈빛이 어찌나 낯설던지요. 차갑고 날카롭고 뭔가를 감추려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그냥 웃으며 그냥이라고 했어요. 아직 확신이 없기도 했고 솔직히 무섭기도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알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뒤섞여서 발목을 잡았어요. 어머니한테도 슬쩍 말을 꺼내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마당을 쓸고 계실 때였어요. 저도 빗자루를 들고 옆에서 쓸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현 씨가 어떻게 지내냐고. 민준이가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요. 어머니가 빗자루질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마당 한쪽에 소금을 한 줌 뿌리시더니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영수가, 가문 체면이란 게 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야 해. 괜히 들쑤시지 마라. 손의 힘이 어찌나 세시던지 제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팔순이 가까운 분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머니 눈빛이 간청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민준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그 아이가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달려오는 얼굴이요. 한 달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가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도 민준이는 밤마다 왔고 다락방 쪽에서는 가끔 소리가 났습니다. 우편함에 올케 이름으로 고지서가 또 날라왔어요. 저는 밤마다 생수 2통씩 비워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데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다락방 문이 보이는 것 같았고 자물쇠 소리가 귀 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달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2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요. 더 이상 설마 하며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25년 동안 간호사로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모른 척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병을 숨기면 키우는 거거든요. 이 집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으로 소형 카메라를 검색했습니다. 48,000원짜리였어요. 민준이 방 고민형 눈에 숨기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이걸 설치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모른 척으로 돌아가는 문이 닫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눌렀습니다. 민준이가 공룡 인형을 다락방 계단에 올려두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으니까요. 5살짜리가 엄마한테 인형을 갖다 바치는 방향이 다락방이라면 어른인 제가 가봐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메라가 도착한 날 밤 곰인형 눈에 렌즈를 달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2번을 다시 했어요. 인형을 민준이 방 선반 위에 올려두고 나서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영상을 확인 얻은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새벽 4시였어요. 집안이 완전히 고요해진 뒤에야
저는 조심조심 민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연결선을 핸드폰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켜지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핸드폰을 두 손으로 꽉 쥐어도 화면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처음 2시간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복도 끝에 보이는 다락방 문이 그냥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빠르게 감았어요. 새벽 1시, 1시 반, 2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잘못 판단한 건가 싶어서 가슴이 조금 내려앉으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화면 속 다락방 문이 흔들렸어요. 자물쇠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안에서였어요. 자물쇠가 아니라 천천히 들어가더니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심장이 귀 뒤까지 쿵쿵 울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손이 먼저 나왔어요. 창백하고 왕상한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다 드러나 보이는 손이요. 그 다음엔 얼굴이 나왔는데 올케였습니다. 분명히 박지연 씨였는데 5년 전 결혼식에서 봤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달라져 있었어요. 강대뼈가 드러날 만큼 야위였고 머리카락이 풀어헤쳐진 채 엉켜서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눈 아래의 그늘이 어찌나 짙던지 작은 화면으로 봐도 그 눈이 살아있는 사람 눈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올케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걸어 민준이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문틈으로 길을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숨소리를 듣는 거였어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거였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기 아들 숨소리를 들으며 소리도 못 내고 우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이 화면 속에서 선명하게 잡혔어요. 저는 입을 손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요. 눈물이 핸드폰 화면 위에 떨어졌어요. 화면이 번졌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화면을 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안쪽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묵직하고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지팡이 짚는 소리가 딸깍딸깍 울리며 다가왔어요. 어머니셨습니다. 잠을 안 주무신 건지 아니면 이 시간에 일어나서 확인하러 나오신 건지 복도 끝에 올케를 발견하자마자 지팡이를 들어 올리셨어요. 화면 속 올케가 두 손을 들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가 그 등을 밀어붙이며 다락방 쪽으로 몰아 넣으셨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올케도 어머니도요. 그 침묵이 차라리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누군가가 깨어날 테니까. 오래 반복된 일이란 뜻이었으니까요. 이 광경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두 사람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락방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걸렸어요.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팡이를 짚으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든 채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었고 핸드폰이 손에서 빠져나가 카펫 위에 뒤집혀 있었어요. 몸이 저절로 무너진 거였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개어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위에서 뭔가가 올라왔어요. 쓴물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 토하고 나서도 한참을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찬 타일이 무릎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는데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1년이었어요. 올케 박지연 씨가 그 좁은 다락방에 갇혀 있는 지 1년. 영철이가 지방에 사업하러 갔다고 했던 그 순간부터요. 그제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사업한다고 지방 갔다던 말, 가출했다던 말, 연락이 안 된다던 말, 올케 명의 핸드폰 요금이 꼬박꼬박 나오는 것도, 민준이가 매일 밤 다락방에서 엄마가 운다고 하던 것도, 공룡 인형을 다락방 계단에 올려두던 것도 그 아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거기 있다는 걸 어른들이 전부 모른 척 사이에 5살짜리 혼자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찬물을 틀어놓고 두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에 끼얹었어요. 1번, 2번, 10번 물이 턱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거울 속에서 제 얼굴이 보였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56년을 살았는데 거울 속 사람이 낯설다는 게 그게 또 서럽더라고요.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평생 장녀로 살았어요. 아버지 말대로 집안의 석가래가 되겠다고 25년 동안 병원 바닥을 닦으며 번 3억을 영철이 빚 갚는데 고스란히 갖다 바쳤습니다. 영철이가 사업 실패했다고 전화했을 때 저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통장 잔액을 확인할 것도 없이 그냥 얼마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그게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근데 그 가족이, 그 형제가 제 돈으로 갚은 비디에서 살면서 자기 아내를 1년째 다락방에 가두고 있었던 거예요. 재산 문제 때문에요. 옳게 친정에서 내려온 혼수 재산을 내놓으라고요. 사람들, 아이 엄마들 그 좋은 방에 1년을 가둬두면서요. 내가 이 사람들을 지키려고 평생 바쳤나. 그 생각이 드는데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무릎이 또 꺾이려 했어요. 세면대를 두 손으로 붙잡고 버텼습니다. 쓰러지면 안 됐어요. 쓰러지면 민준이가 지연씨가 어떻게 변할지 뻔했으니까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새벽 4시 반이었어요. 저는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사실 내려오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어요. 전화를 받는데 한참 걸렸어요. 당연하죠. 새벽 4시 반이니까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상이 있다고, 지금 바로 보내야겠다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눌렀습니다. 보내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봤어요. 새벽 안동 하늘이 아직 검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가끔 들렸어요. 저는 그 어둠을 바라보면서 오늘이 지나면 이 집이 달라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요. 무섭냐고요? 무서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히려 속이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설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무서움보다 컸어요. 민준이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공룡 이불을 발로 차놓은 채로 팔을 쭉 벌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어찌나 평온하던지요. 저는 이불을 덮어주고 나서 방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기다려. 고모가 엄마 데려올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락방 문 앞에 섰어요. 자물쇠를 바라봤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공구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망치를 집어들었어요. 손잡이가 거칠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하고 확실한 감촉이었어요.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망치를 내리친 건 3번이었어요. 첫 번째는 힘이 빗나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자물쇠가 아니라 문틈 모서리를 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저는 잠깐 숨을 참았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을까 봐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망치를 들었어요. 두 번째는 자물쇠 맞았지만 끄떡없었어요. 손바닥이 얼얼했어요. 충격이 팔목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들어 올렸어요. 세 번째 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가 복도에 울리는 순간 집안 공기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바닥을 나중에 보니 망치 손잡이 모서리가 긁혀서 피가 맺혀 있었는데 그때는 아픈 줄로 몰랐어요. 문을 당겼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열리는데 냄새가 먼저 왔어요. 곰팡이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습기 찬 공기 냄새, 그 사이에서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라벤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올케한테 결혼 선물로 줬던 향수였어요. 5년 전 결혼식 날 포장지에 리본을 달아서 건네던 그 향수가 이 좁은 공간에서 1년을 버텨왔다는 게 그게 더 가슴을 쳤습니다. 아픈 것보다 그게 더 서럽더라고요. 방은 작았어요. 어른 한 명이 팔을 뻗으면 벽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전구 하나가 달려 있었는데 빛이 너무 약해서 구석이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올케였습니다.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고 벽 쪽을 바라보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몸이 움찔했어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5년 전 결혼식에서 봤던 박지연 씨 볼이 통통하고 눈이 반짝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앞에 있는 사람요? 뺨이 완전히 꺼져 있었고 눈 아래에 시커멓게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엉겨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입술이 건조해서 갈라져 있었어요. 입고 있는 옷은 한때 흰색이었겠지만 이제는 뭐라 부를 수 없는 빛깔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가늘고 갈라져 있던지요. 오랫동안 제대로 말을 못한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 앞에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두 팔을 벌렸습니다. 올케가 잠깐 멈추더니 천천히 몸을 움직였어요. 기어오다시피 해서 제품에 안겼습니다. 그 몸이 어찌나 가볍던지 앉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기억 속 지연 씨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못 먹은 건지 그게 손에 전해지는 게 또 눈물을 불렀어요. 저는 올케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두드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영철이였습니다. 망치 소리에 잠에서 깬 모양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눈이 충혈된 채로,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입고 있는 잠옷 바람으로요.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당장 그 손 놔! 멱살을 잡았습니다. 진짜로요. 두 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었어요. 목이 조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올케가 제 뒤에서 움츠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영철이 눈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겁먹은 눈이었어요. 분노한 눈이기도 했지만 그 밑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들킨 사람들의 두려움이지요. 자기가 한 짓이 드러났을 때 그 눈이요. 화면에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새벽 2시 17분 다락방 문이 열리고 올케가 나오는 장면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등을 밀어넣는 장면이요. 이 영상 어젯밤 것이야. 변호사한테 이미 전송해뒀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새벽 4시 반에 전송해뒀으니까요. 영철이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멱살 잡은 손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화면 속 어머니가 올케를 밀어넣는 장면이 재생되는 걸 보면서 영철이 얼굴이 회색으로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닫혔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방에서 다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오시더니 복도 끝에 서셨어요. 저를 보시는데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간청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어머니한테 그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늘 단단하고 단호하고 마음 한번 내준 적 없는 분이었는데 영수가, 장녀가 집안을 지켜야지.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니? 이 집안 일이 밖에 나가면 우리 모두 끝이야. 56년 동안 그 말에 움직였습니다. 장녀니깐, 석가래니깐, 집안을 지켜야 하니깐. 근데 그날은 그 말이 다르게 들렸어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켜야 할 집안이 사람을 가두는 집이라면 그게 지킬 가치가 있는 건가요? 석가래가 되어 바쳐야 할 집이 사람을 죽이는 집이라면 그 집은 차라리 무너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저 25년 동안 번 돈 3억을 영철이 빚 갚는데 드렸습니다. 한 번도 아깝다고 한 적 없었어요. 가족이니까 도리니까 그랬는데 이건 못하겠습니다. 이건 도리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시려 했지만 저는 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올케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바로 서지 못하는 걸 제가 팔로 부축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올케가 울었어요. 소리도 없이요. 눈물이 그냥 흘러내리는데 닦을 기력도 없는 것처럼 그냥 두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소리는 참으면서요. 둘이 소리 없이 우는데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났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민준이 방으로 갔어요.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공룡 이불을 걷어차고 팔을 쭉 뻗은 채로 깊이 자고 있었어요. 저는 잠든 민준이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매일 밤 떨면서 제 방으로 달려왔던 게, 공룡 인형을 다락방 계단에 올려두던 게 전부 이 아이 나름의 구조 신호였다는 걸 그제야 온전히 이해했어요. 5살짜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였습니다. 어른들이 전부 모른 척 하는 동안 이 작은 아이 혼자서요. 영철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이었어요. 친권 관련 서류, 재산 분리 서류, 그리고 고소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서명을 받아야 할 합의서였습니다. 누나, 우리 가족끼리 해결하면 안 되겠냐? 제발 어머니 생각도 해. 가족, 그 단어가 그날따라 어찌나 공허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봉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영철이는 오랫동안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든 서류를 꺼내 읽었어요. 읽는 동안 볼펜을 쥔 손이 종이 위에 한참 멈춰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인감 도장이 누런 서류 위에 찍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안동 기아지 지붕 너머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이 조금씩 회색으로 바뀌는 새벽 하늘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그냥 멍했습니다. 아마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어디서부터 느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통곡이 시작된 건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 저주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가문을 팔아먹은 년, 배은망덕한 것,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한다는 말들이요. 저는 옳게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짐을 챙기러 갔어요. 옳게 짐은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1년을 넘게 살았는데 가방 하나가 반도 안 찼어요. 그게 또 가슴을 쳤습니다. 민준이를 안아 들었어요. 아이가 눈을 반쯤 뜨더니 저를 보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어깨에 볼을 대고 그냥 잠들었어요. 그 온기가 어찌나 묵직하게 느껴지던지 아이 하나가 이렇게 무서웠나 싶었습니다. 그 무게가 아니라 책임감의 무게였겠지요. 대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마당까지 맨발로 따라 나오셨어요. 지팡이도 없이요. 차 문을 닫으면서 룸미러로 한번 봤습니다. 한 번만요. 팔순이 다 된 어머니가 맨발로 마당에 서서 지팡이를 허공에 흔드는 모습을 보았어요. 측은하더라고요. 화가 나면서 측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발은 엑셀을 밟았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동기아집이 룸미러에서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저는 앞만 봤습니다. 동이 튼 하늘 창문 너머로 펼쳐져 있었어요. 조수석에서 올케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뒷좌석에서 민준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차 안에 있었어요. 차가 국도로 접어드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감정의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흘렸습니다. 처음에 무작정 달렸습니다. 방향도 없이요. 안동을 벗어나 국도를 타고 1시간쯤 달렸을 때 졸음이 왔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는데 억지로 버티다가 휴게소 표지판이 보여서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나서 한동안 핸들을 잡은 채로 그냥 있었어요. 조수석에서 올케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뒷좌석에서 민준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차 안에 있다는 게 그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휴게소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동전을 넣는데 손이 떨렸어요. 커피 2잔을 뽑아서 하나를 올케 손에 쥐어줬습니다. 지연씨가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지는데 한참을 그냥 쥐고만 있었어요. 따뜻한 게 낯선 것처럼요. 1년 동안 따뜻한 걸 제대로 지어본 적이 없었던 거겠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쓰더라고요. 평소엔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날은 쓴 게 오히려 맞았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휴게소 앞에서 트럭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동이 튼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올케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아직 갈라져 있었습니다. 형님, 저 때문에 이렇게 되셔서 죄송합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지연씨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진작 봤어야 했는데 내가 늦었던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간호사였고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집안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눈이
멀어버렸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판단을 흐리게 했던 거지요. 장녀라는 이름이 의심을 제약처럼 느끼게 했던 거고요. 그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매일 밤 달려올 때 더 일찍 움직였어야 했어요. 올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저 여기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 말 끝에 목소리가 끊겼어요. 저도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이 한동안 말없이 커피만 지고 있었어요. 휴게소 앞 가로등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이 오고 있었어요. 강원도로 내려가기로 한 건 그 벤치에서였습니다. 올케 친정이 고성 쪽이라고 했거든요. 연고가 있는 곳이 그나마 낫다 싶었어요. 핸드폰으로 검색하다 거진항 뒷길에 전세가 싼 집이 나왔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35만원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파란 지붕에 마당이 딸린 집이었는데 사진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이름 모를 꽃이 몇 송이 피어 있었거든요.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절로 핀 꽃이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도 피어나는 꽃이 왜인지 우리 색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지금 당장 보러 오실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뒷좌석에서 일어나서 눈을 비볐어요. 창밖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고모, 우리 어디가? 저는 룸미러로 아이를 봤습니다. 눈이 부은 채로 영문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잘 웃어지지 않았는데 그 얼굴을 보니 웃음이 났어요. 우리 집 보러 가. 바다 보이는 집. 민준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바다? 그 한마디에 뒷좌석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이가 창문 쪽으로 바짝 붙어 앉아서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에서 올케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눈에 뭔가 고이는 게 보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더라고요. 거진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어요. 바다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차문을 여는 순간 짭조름하고 비릿한 바람이 확 들어왔어요. 민준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 표정이 어찌나 우스운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오랜만에 배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파란 지붕 집은 사진보다 작았어요. 근데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 아늑했습니다. 마당에 그 꽃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채송화였습니다. 주황색, 분홍색, 노란색이 마당 한쪽에 옹기종기 피어 있었어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전 세입자가 심어두고 간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꽃을 보면서 여기다 싶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아주머니가 물으셨어요. 셋이 사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냐고 물으시는데 잠깐 생각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그냥 그렇다고 했습니다. 가족 맞습니다. 피가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랑 제가 가족이지요. 이사한 날 첫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방으로 오지 않았어요. 저는 새벽 1시까지 기다리다가 아이 방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으로 골라준 공룡 이불을 덮고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어요. 눈썹 하나 찌푸리지 않고 주먹을 꼭 쥐지도 않고 그냥 축 늘어져서 자고 있었습니다. 안동 기아집에서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달려오던 그 아이가 맞나 싶었어요. 저는 문을 살짝 닫고 나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냥요.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죽여서요. 서러워서 우는 건지 다행스러워서 우는 건지 또 그 둘이 섞여서 울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눈물이 있더라고요. 어떤 감정인지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눈물이요. 저는 그게 해방의 눈물이었다고 나중에 생각했습니다. 56년 동안 장녀로 석가래로 살다가 처음으로 그냥 박영숙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날의 눈물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을 때 올케가 마당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당 끝에 쪼그리고 앉아서 흙만 만지작거리더니 어느 날 하원에서 모종을 사왔어요. 채송화, 봉숭아, 한년화였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심었어요. 저는 부엌 창문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뭔가를 심는다는 게 여기서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봄에 심으면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까지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심는 거잖아요. 다음 계절을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된장국을 저으면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어요.
짜지 않게 끓이려 했는데 눈물이 들어가서 좀 쪘습니다. 민준이는 그해 봄에 학교에 들어갔어요. 입학식 날 아침에 노란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서더니 고사리 같은 손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고모 같이 가. 그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바닷바람이 불었어요. 민준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이가 한 손으로 머리를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저는 그 손을 쥐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다락방 계단에 공룡 인형을 올려두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옆에 있고 매일 밤 밥을 같이 먹으니까요. 그걸 생각하니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지금 우리 셋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연 씨는 아직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몸이 굳어요. 마트에 같이 가면 사람들이 지나칠 때마다 어깨가 움츠리는 게 보입니다. 1년이 사람한테 남기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서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려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채송화도 한꺼번에 피지 않더라고요. 하루에 한 송이씩 조금씩 피어나더라고요. 지연 씨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새벽에 눈이 떠지면 안동기아지 다락방 문이 열리는 장면이 떠올라요. 자물쇠 부러지는 소리가 귓속까지 울리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그런 날은 일어나서 마당을 내려다봅니다. 올케가 심은 꽃들이 거진한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면서요. 파란 지붕 위로 별이 보일 때도 있어요. 안동기아 집에서는 한 번도 올려다보지 않았던 별들이 여기선 잘 보입니다. 얼마 전 저녁이었어요. 민준이가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던져놓고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다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고 종알종알 떠드는데 올케가 앞치마를 두르고 그 옆에 서서 웃었어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환하게요. 저는 된장국을 끓이다가 그 소리에 손을 멈췄어요. 그 웃음소리가 부엌 안을 가득 채우던데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뭔가 싶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에요. 근데 이 소리 하나가, 이 저녁 하나가 제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 참 얄궂더라고요. 무덤인 줄 알고 25년을 지켰는데 그 무덤을 파헤치고 나오니 비로소 삶이 보였습니다. 석가래가 되기를 거부한 날, 그날부터 제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망치를 들었던 그 손이 이제는 된장국을 끓이고 민준이 손을 잡고 학교 길을 걷고 올케가 심은 꽃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손인데 하는 일이 달라졌어요. 그게 신기하고 그게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어딘가에 갇혀 계신 건 아닌지요? 참으면 돌이고 버티면 효도라고 배운 분들이 우리 세대에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56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감옥이 될 때 그 자물쇠를 부수는 건 나밖에 못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날 망치를 든 게 제 인생에서 가장 늦지 않은 순간이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네 인생 안 되면 될 때까지 살아보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단단한 감옥이 된다는 걸 이 이야기는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면 도리고 버티면 효도라고 배운 세대가 있어요. 자신을 지우면서까지 집안을 바쳐온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말이에요. 석가래는 썩어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의 다락방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망치 하나가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꼭 56살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파란 지붕집에서 오늘도 된장국을 끓이는 박영숙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부디 건강하세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 당신의 일상에 잔잔한 힘이 될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속 인물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더 가벼워지길 바라며 언제나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꽃피는 밤이었습니다.